호기심으로 진화해 왔다. 아담과 이브도 호기심의 사과를 먹었고 뉴턴은 떨어지는 사과에 대한 호기심으로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다. 뉴턴은 말했다. 호기심을 위대한 발견으로 바꾼 힘은 앞서 위대한 연구를 했던 거인들이 어깨를 내어줬기 때문이라고. 지금 세상은 뉴턴을 뛰어넘은 뉴턴을 원한다. 인문학으로 뉴턴한 지식거인들, 거인의 어깨. 한 가지 주제를 다양한 시선으로 풀어봅니다. 오늘 듣고 내일 써먹는 지식탐구생활, 거인의 어깨. 자, 그럼 역대 최강의 비주얼 라인으로 구성됐다는 최강의 비주얼 라인. 그래요? 글쎄 이게 무슨 얘기인지 무슨 말이죠? 비주얼 라인이라는 게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나요 지금? 비주얼 라인. 오늘의 지식거인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꽃거인 F1. F4까지 있나요 혹시? 한국사에 떠오르는 스타 작가 우리 심용환 작가님 반갑습니다. 자, 꽃거인 F2. F2. 과학 칼럼니스트 이독실 씨. 지난번 그 녹화 이후에 뭐 거인의 어깨 아리를 하고 계신다고. 정말로. 아 진짜요? 정말요? 너무 왜요? 즐거웠었고요. 또 계속 오고 싶고 너무 좋았는데 이번에 특별히 역대 최강의 비주얼 라인을 만들려고 한다. 활용 점정이 필요하다. 활용 점정 거긴가요? 네, 그렇죠. 꼭 필요하다 하셔가지고 제가 볼 때 오늘 마지막 F4는 우리 서민 교수님. 그 정도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우리 허들이 났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꽃거인 F3. 3. 월드 클래스 브루마스터. 윤정우 씨 반갑습니다. 이거는 근데 작가님들 갑자기 뭐 환호성을 해요. 와, 너무하네. 부르마스터? 인사를 좀 해주실까요? 부르마스터. 브루마스터가 어떤 일을 하시는 거죠? 브루마스터라는 직업이 조금 아직은 좀 생소해요. 네네네. 한국에서는. 네, 맥주를 만드는 원부자재 선정에서부터 제조해서 소비자가 마시는 그 전 과정을 관리하고. 그럼 맥주에 관련된. 만드시는 분이에요? 거의? 네, 맥주를 만드는, 맥주 만드시는 분. 네, 사람. 맥주도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또 다양한 그런 맥주 종류들도 많고 맛도 많은데요. 제가 조금 이따가 강연하면서 한번 자세히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됩니다. 오늘 아주 기대가 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저도. 자, 오늘은 과연 어떤 스페셜한 주제로 릴레이 강연을 펼쳐주실지 거인의 어깨 오늘의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술 안내서. 술은 만난 음식이 아니라 진실로 광약이다. 집권 50년 기간 동안 거의 계속 이제 나라 전체를 술을 못 마시게 만든. 맥주를 맛있게 마시는 방법. 맛이 없다, 밍밍하다. 더 큰 문제는 맥주의 다양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어지러운지, 뭐 어떤 사람은 술이 왜 센지 수치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동양인과 서양인도 조금 다르다는 이야기를 해요. 정말 아재들을 위한 야, 진짜 오늘 아저씨 냄새가 펄펄 나네요. 술이야말로 정말 잘 마시면 득, 잘못 마시면 독 아니겠습니까? 연말 술자리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즐겁게 즐길 수 있을지 내일 당장 술자리에서 아는 척 가능한 쏠쏠한 지식들을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강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빅픽처가 등장을 했는데 이거는 뭐 어진 같은데 누군지 알아요? 저 살면서 처음 봐가지고 저거. 영조대왕하고 술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분이 술을 좋아해서 이분의 주인공을 꼽은 건 아니고요. 네네. 술을 싫어해서. 아하. 싫어했어요. 근데 실제로 존경하는 국왕입니다.
드라마 정조 이사안 때문에 네네. 사실 약간 정조 전에 약간 정조보다 약한 이런 식으로 나오지만 진정성이나 장기적인 집권 동안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했던 거는 사실은 영조가 더 대단해요. 자, 그럼 지식거인 심용환 작가님, 당신의 어깨를 빌려주세요. 지식 생태계의 세대 교체를 꿈꾸는 젊은 역사가 그 얘기를 하고 웃지 마요. 우리는 웃어버리니까 진정성이 떨어지잖아요. 다시 하겠습니다. 지식 생태계의 세대 교체를 꿈꾸는 젊은 역사가 심용환의 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얘기를 나눴지만 술 하면 여흥, 놀이 이런 거랑 좀 연결이 되잖아요. 이 유물이 하나 나왔습니다. 요겁니다. 뭐 주사위 같은 건데? 경주 수학여행 가면 우리가 꼭 가는 그 안압지. 이게 보통 월지라는 표현이 좀 더 정확한데 거기서 이제 발견된 쉽게 말하면 주사입니다. 이게 뭐라고 지금 막 한자 써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자, 하나씩 이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술 석 잔 한 번에 마시기. 아 주루마블이구나 이거 약간 좀. 느낌 오시죠 지금? 그다음 더러워도 버리지 않기. 그게 뭐죠? 이건 뭔가 술을 신발에 따른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죠. 얼굴을 간지려도 가만히 있기. 그건 뭐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분명히 귀족들이, 이게 아마 신라의 귀족들이 갖고 놀았던 장난감 같은데 술을 마시는 게 그냥 심심하니까 벌주라든지 술 게임 뭐 이런 식으로 갖고 놀았던 유물이 딱 나왔습니다. 근데 좀 실망인 게 선비들이 겨우 저러고 놀았어요. 막 시 짓고 막 그러다가 마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왜냐면 선비가 아니라 이땐 신라 시대니까 귀족이고 귀족들이니까 그 뭐 포석정이라든지 안압지라든지 모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다양한 각종 방법으로 놀려는 아이디어를 막 냈던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 포인트. 조선 후기 때 화가들이죠. 가장 유명한 풍속 화가인데 신윤복의 주사고백, 김홍도의 주막이라는 그림입니다. 어떻게 술을 마셨는지에 대해서 조선 후기 때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이 왼쪽 거 오른쪽 거 이제 약간 신분의 계층의 차이가 좀 느껴지시죠, 그렇죠? 이쪽은 아무래도 조금 옷들이 좋고, 근데 이게 완전 최상류층의 옷은 아니고요, 한 중인 이상 정도 되는 사람들의 살짝 모습으로 돈이 있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약간 뭐 어떤 느낌이 오세요? 이 특징? 특징이요? 네. 사람들이 어떻게 술을 마시고 있죠? 서서. 서서 먹어? 그쵸? 서서 먹는 술집 뭐라 그러죠? 빠. 빠도 앉아서 먹어. 선술집이. 선술집. 예. 그러니까 실제로 선술집 문화는 조선 후기 때부터 아주 일반화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 그림을 그린 뭐 김홍도, 신윤복 술을 당연히 좋아했을 것 같죠, 그렇죠? 네. 그렇죠. 혹시 이 그림 보신 적 있나요? 아 이거 되게 닮아도. 정말 유명했어요. 네. 닮아도. 김명국이라는 화가의 달마도란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획을 이렇게 긋듯이 이렇게 그린 그림으로 되게 유명한데 이 김명국의 별명이 뭐냐? 취옹입니다. 취옹. 취용이 뭐죠? 술 취한 늙은이. 술 취한 늙은이. 이게 되게 이렇게 존경하는 용어가 아니라 항상 술에 쩔어 사네 뭐 이런 어떤. 그래서 약간 그림이 약간 술 취한 아저씨 같은 느낌? 실제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림을 많이 그리고 장승옥 같은 경우는 아예 술에 취해서 그렇죠. 그린 그림이 잠들고. 아주 유명한 작품들도 많아요. 그렇죠. 어찌됐건 화가나 예능인들이 굉장히 술을 좋아했고 그 안에서 이렇게 굉장히 놀라운 어떤 문화예술의 어떤 작품들을 뽑아냈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자, 요거는 왠지 그림의 느낌이 딱 오지 않나요? 장방이가 뭐냐면 과거 시험 붙기 되게 힘들잖아요.
과거 시험 붙고 나면 백펜이, 홍펜이 이제 자격증도 주고 그때 선물도 주고 하는데 합격자 축하연. 그렇죠. 밑에 이제 노상추 일기라는 글이 나오는데 이 노상추가 정조 때 무인입니다. 그러니까 문과 시험에 합격해서 자기가 이제 합격한 과정을 쭉 글로 쓴 내용이 나오게 되고 내용을 보면 왕이 주는 선물 중에 하나가 술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조선 사회로 들어오면 관료가 되면 우리 궁궐에서 담근 좋은 술을 특별히 준다. 이런 어떤 자랑거리가 되죠. 그때 마시던 술이 뭐 막걸리 같은 건가요? 왕이 마시던 그러니까 그때 뭐 마셨지? 소주겠지 뭐. 그때 소주요? 소주 있었겠지. 그러니까 소주 같은 경우는 약간 다른 얘기긴 한데 소주는 몽골의 침략 때 보통 배워왔다고 하죠. 그래서 중류 기술을 배워왔다고도 하고 사실은 하나하나의 술 종류를 현재 다 파악하는 건 좀 불가능하고 그냥 다양한 형태의 술을 즐겼다라고 할 수 있고 옛날엔 또 뭐냐면 지금처럼 공장이 별도로 있어서 거기서 술을 다 생산해서 보급하는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술의 종류도 많지만 그 술의 유통 경로를 다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장진주사라는 시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노골적으로 지금 술을 찬양하고 있는데 요걸 쓴 사람이 혹시 누군지 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조선시대 때. 정철? 맞습니다. 정철이라는 서인의 영수 조선 전기 중기 때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분은 굉장히 술 좋아하는 걸로 가장 조선의 탑그레이드입니다. 남겼던 시들도 대부분 다 술을 마시고 썼고 여기서 이제 이쯤 되면 뻔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워낙 당대 유명한 유학자고 붕당의 리더고 근데 술을 좋아하니까 술 때문에 실수하는 일이 당연히 종종 벌어집니다. 벌어지니까 국왕 입장에서 얘를 좀 잘 관리해야 되니까 선물 하나 주죠. 예상이 되지 않나요? 뭘 줄까요? 술 깨는 아니 술 깨는 게 아니었었고요. 잔인데 이렇게 덜 먹게 만든 잔. 구멍 뚫려가지고. 그렇죠. 크기가 작은 은잔을 선물로 주면서 야 하루에 석 잔만 마셔. 사실 요 다음 스토리도 우리가 대부분 압니다. 술의 양이 안 줄어요. 나중에 뒷조사를 해봤더니 아니 내가 준 대로 마시고 있어? 했더니 마시고 있습니다 하더니 술잔을 갖고 보니까 넓게 펴가지고 크게 만들어서 마셨다. 이런 식으로. 근데 정철 말고도 이런 유사 케이스가 사실은 이 조선왕조실록에 많이 나와요. 그래요? 그래서 뭐 숙종 때도 있었고 성종 때도 있었고 해서 약간 이렇게 반복되는 스토리처럼 좀 나와서 앞뒤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힘들지만 정철의 사례가 좀 가장 유명한 사례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주인공이죠. 아까 얘기했었던 영조입니다. 우리 사회가 정조가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영조가 약간 이렇게 빛이 바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집권 기간도 굉장히 길었죠. 그렇죠? 몇 년 살았어요, 저분? 이분은 80 넘게 살았죠. 그래요? 네. 그 시대에.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당쟁이라든지 이런 갈등 관계가 되게 심했던 것을 오랜 기간 동안 열심히 이렇게 수습을 했던 국왕으로 유명하고 조선에서 금주령을 선포한 국왕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술 마시지 마라 이렇게 명령 내린 사람들. 한 명? 많을 것 같은데요? 꽤 있을 것 같습니다. 꽤 있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모든 국왕이 다 선포합니다. 하지 마. 이렇게. 근데 지켜지지는 않은 거야? 그리고 또 한 국왕이 집권 기간 동안 몇 년에 뭐 몇 차례씩도 합니다. 근데 목표가 달랐던 게 뭐냐면 기존에 있었던 국왕들은 술을 마시지 마. 그러니까 술 자체를 싫어했다기보다는 곡식 때문에. 그러니까 농사가 잘못되거나 그게 아니면 이제 나라는 힘든데 관리들이 자기들끼리 탱자탱자 막 노니까 그걸 좀 이렇게 경계하기 위해서 간헐적으로 통제령을 내리긴 하는데 유일하게 사실상 본인의 집권 50년 기간 동안 거의 계속 이제 나라 전체를 술을 못 마시게 만든 특별한 술꾼들의 적. 근데 이게 조선시대니까 저런 날은 또 뭐 봐주는 거 있잖아요. 무슨 제사, 하루 정도는. 뭐 이런 거에 봐주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분이 이제 어떻게 막는지를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좀 그래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거는 영조실록에 나오는 글인데 술은 맛난 음식이 아니라 진실로 광약이다. 사람의 천성은 진실로 본래부터 착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사람이 착해야 되는데 술을 마시면 악해지고 기질이 혼탁해진다. 그러니까 술을 마시는 건 잘못됐다 라고 아예 집권 2년 차에 그냥 구체적으로 그냥 선포를 해버린 겁니다. 되게 약간 좀 중세시대 같은 얘기를 되게 딱 하시네요, 되게. 근데 이분이 삶의 원칙이 있어요. 3가지 원칙인데 개붕당, 개사치, 마지막 개숭음입니다. 뭘 경계할 것인가. 그러니까 본인이 왕이 돼서 스스로 나는 3가지를 경계하겠다. 첫째는 붕당 정치, 패거리 정치를 나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학교에서 많이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탕평 정책을 추진한 거. 개사치, 사치스러움을 경계하겠다. 실록을 보면 정말 진정성을 갖고 그러니까 찬을 3기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한다라든지 거의 평생을 비단 옷을 안 입는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거의 평생 기간 동안 이걸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3번째 이제 개숭음, 이제 술 마시기를 굉장히 비판적으로 봤던 분입니다. 조선의 왕들을 보면 뭐에 의식해서 이렇게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어디든 자기 주관과 철학으로 밀어붙이는 사람이 있다면 이분은 본인이 왕도 정치를 해야 되니까 또 나와 함께하는 관료들도 나와 같이 왕도 정치를 해야 되니까 마시지 마. 맨정신으로 국가 운영해야 돼. 이게 사실은 좀 강한 것 같아요. 완벽주의자적인 성향이 강하게 있는 그렇죠. 분이죠? 그렇게 얘기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제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은 제사를 지내고 제사에 이렇게 술을 올려놓잖아요. 근데 이 술을 올리는 게 오래된 예법이니까 혼자 고민을 하다가 옛날 예법서, 중국과 우리나라 예법서를 다 뒤집니다. 뒤진 다음에 내린 결론이 뭐냐면 옛날 예법서를 보면 술 대신 술과 비슷한 식혜나 과즙 같은 것들을 마셨다라고 하는 근거를 막 찾아냅니다. 예주란 얘기를 하면서 지금 호주 판서 이철보라는 사람한테 경은 일찍이 예주를 마셔봤어? 하니까 좀 마셔본 적은 없습니다. 하니까 기록에 따르면 옛사람들은 술이 아니라 여기 나오는 뭐 시주나 예주 같이 약간 이렇게 어떤 과일 맛만 나는 것들을 썼다라고 막 밀어붙이니까 이제 눈치가 보이는 거죠. 뻔한 거잖아요. 왕은 이제 술 대신 대체 어떤 지부를 가자라고 하는 게 보이니까 이철보가 예주는 오늘날의 감주이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식혜입니다. 네, 그런 걸로 해도 됩니다. 라고 하면서 아예 제사상에 올리는 데서 술을 다 빼버려요. 근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 왕이 의지를 갖고 또 왕의 통치 철학으로 나쁜 생각은 아닐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걸 밀어붙이기 시작을 하면서 각종 부작용이 생깁니다. 단적인 예가 뭐냐면 술집을 단속하다가 쉽게 말하면 이제 진압을 한 거죠. 막 폭력으로 이렇게 막 사람을 때려오고 끌고 와서 무리하게 수사하다가 그 사람을 죽이게 돼요. 근데 그 충격 때문에 그 가족이 막 충격받아서 부모님이 막 돌아가시는 이런 사건들도 발생을 하게 되고 금주령 전에 만들어놨던 술이 있어서 그걸 그냥 필요에 따라 좀 살짝살짝 사용했던 것 뿐인데 뭐야 해서 수사가 들어가서 잡아가지고 그냥 체포해서 사용을 시켜버린 뭐 이런 사건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윤구현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이제 해명 기회도 없이 그냥 이제 술을 다뤘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처형을 당했던 사건도 있고 그 당시에는 영의정 신만, 좌의정 홍봉환, 우의정 윤동소가 막 상소를 올려서 따지는데도 일체 듣지도 않고 그냥 강경하게. 그러니까 뭔가 의지는 좋은데 부작용 같은 것들이 조금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요건 유명한 겁니다. 여기 뭐죠? 귀주. 사도세자. 영조하면 그렇죠. 아들 사도세자와의 관계. 근데 이건 결론부터 얘기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사도세자를 영조가 왜 죽였느냐에 대해서는 아직도 학계에서는 끝나지 않은 논쟁입니다. 그리고 실록을 찾아보더라도 뭐 이게 뭐 이것 때문에 영조가 사도세자를 죽였다라는 말이 조금 위험합니다. 근데 하나 재밌는 사건이 뭐가 있냐면 영조가 나이가 많으니까 나중에 가면 사도세자를 대리청정이죠. 대신 이렇게 국가를 운영하게 하고 뒤에 쉬는데 쉬는 기간 동안에도 사도세자를 압박해서 금주령을 막 실시하자고까지 막 해요. 근데 무슨 문제가 생겼냐? 사도세자가 술을 마십니다. 그만 드십시오. 술도 약하신 분이 어쩌시려고. 내 마음껏 먹고 취할 것이다. 술을 더 가져오너라! 아버지가 꿈꿨던 이상을 내 다음 왕인 아들이 완전히 무시하면서 술을 마시면서 공부를 한다. 차라리 그냥 술만 마시던가 해야 되는데 술을 마시면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사실 이게 둘의 어떤 불화와 갈등의 한 측면을 영향을 준 것 같은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네.
이게 실제로 우리 역사에 또 있습니다. 실제로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금주 단연운동, 술을 안 마시고 담배를 끊자 이런 운동도 또 있었습니다. 당시에 세금을 조사해보면 일본 조선 총독부가 걷던 세금의 30%가 주초세입니다. 술, 담배, 술, 담배. 그러니까 선교사들의 기록을 보더라도 이제 막 전도하러 가면 그 막 너구리굴이라고 하죠. 집안에 창문도 없는 집안에 담배 피고 너무 술 많이 먹고 심지어 술을 많이 마시고 고주망태가 돼서 집에 가다가 그 전차 아시죠 옛날에 전차의 이 레일을 보면 옛날에 우리가 비계에 자는 게 아니라 그 뭐죠 이렇게 목침에 자잖아요. 그 두께가 비슷합니다. 그 레일에 가서 그냥 자다가 기차 가서 얼굴이 날아가는 죽는 살인 사건이 여러 차례가 발생을 해요. 이런 식으로 사실은 이제 음주 문화가 과도한 음주 문화가 많은 문제를 일으켰었기 때문에 민족 운동 어떤 생활 개혁의 차원에서 이런 운동이 진행됐던 적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 지금부터 술을 마시지 말자 이런 거보다는 그러니까 술을 마시되 이 술에 길들여지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제 얘기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연을 통해서 영조의 어떤 새로운 면모를 좀 알게 됐습니다. 영조가 그렇게 강력한 금주령을 실시했다는 건 몰랐어요. 완전 중세 시대예요, 진짜. 우리는 뭐 그 시대에 살았으면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잡혀가서. 모두 사형이야. 바로. 아니 근데 중요한 게 말이죠. 영조 본인은 술을 즐겨 마셨다고 하던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영조가 술을 마신다는 소문이 조금씩 돌기 시작을 했어요. 저도 마시면서. 보게 되잖아요. 왕의 모든 일상은 다 기록되고 관리되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본인이 했던 말은 뭐냐면 내가 목이 마를 때 간혹 오미자차를 마셨는데 사람들이 소주를 의심을 했다. 뭐 이렇게 해명을 했던. 오미자차 색깔이 다른데 소주가. 그러니까 색깔이 너무 다른데 오미자는 오미자는 좋은 빛인데. 그 기록에 따르면 다리병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서 송차, 솔잎으로 만든 차를 마셨다는 기록이 꽤 나온대요.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이제 술립주였던 거죠. 아니 근데 뭐 왕이 뭐 술 냄새가 나던 이걸 누가 술 마셨죠라고 얘기하니까. 근데 본인이 금주령을 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확인된 증거는 없었을 거다. 그리고 정확한 게 뭐냐면 조선의 법 구조는 국왕은 경국대전을 초월하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내리는 걸 지키는 사람은 신하 이하인 거지. 나는 초월적 존재라는 거죠. 재밌겠다. 이제 포도주량에 딱 들어. 잠시만 건너있겠습니다. 물어보십시오. 임금님한테. 여기서는 조금 이해가 가는 게 영조는 지금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일종의 일용 목적으로 먹은 거잖아요. 변명 아닐까? 근데 성경에서도 기본적으로 뭐 바울이 디모데한테 또 몸이 위장이 안 좋으니까 술을 좀 먹어라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의료 목적의 술과 또 이건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기독교에서 술 마셨던 게 왜냐면 예수님의 최초의 이적이 바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거예요. 포도주로 바꿨죠. 영조처럼 뭐 대대적으로 이제 이렇게 금주령을 선포하고 술 단속했던 게 다른 나라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미국이 대표적이죠. 미국이 대표적이죠. 미국 금주령은 굉장히 웬만한 사람들 다 아는 굉장히 유명한 얘기예요. 1919년이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3.1 운동이 있던 그 해였습니다.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이 호황기에 들어갑니다. 이제 당연히 돈이 많다 보니까 술도 많이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술을 자꾸 먹다 보니까 뭐 노동력 손실도 생기고요, 가정 폭력도 생기고 건강에도 문제 생기고 여러 보수주의자들이 이게 술에 좀 폐단이 있다, 금주령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내용들이 이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19년도 18차 미국 헌법 수정을 통해서 맥주를 포함 모든 주류의 금지령이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헌법에다가.
술에 대해서 이렇게 금지를 하면은 사람들이 술을 안 먹어야 되는데 못 먹게 하니까 슬쩍슬쩍 가짜 짝퉁 술 먹고 뭐 이런 게또 더 상하고 더 상하게. 또 그러고 이제 못 만들게 하니까 이런 거를 밀주를 만들어서 팔아먹고 이제 이렇게 조직들. 맞습니다. 마피아 그때 맞아 마피아 그렇죠. 그때 엄청나게 커졌잖아. 그때 유명한 사람이 그 알카포네라는 알카포네. 알카포네가 그걸로 해서 돈을 무지 많이 법니다. 실제 수치적으로 보면 그때 미국의 금주령이 내려졌을 때 술 소비량이 실제로 더 늘었어요. 원래 안 마시던 사람은 더 많이. 사람이 인간이 그래.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지. 그러니까 연애하지 말라 그러면 더 연애하고. 그때 결국에는 금주령이 해제된 다음에 오히려 건강해진 거죠. 더. 오히려 더 건강해지. 사람이 맞아 이렇게. 그러니까 금지시키면 안 돼요. 근데 그 미국 대통령이 그 당시에 그런 금주령 같은 거 하고 나서 재선됐나요?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 그게 계속 문제가 돼서요. 사람들이 피켓 시위도 하고 했습니다. 위원 비어 뭐 이런 거 들고 뭐 피켓 시위도 하고 해가지고 결국은 32년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다음 대통령이 되시는데요. 그분이 이제 공약을 합니다. 금주령을 없애겠다. 그래서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33년에 그래서 21차 헌법 수정을 통해서 금주령이 전격적으로 이제 해체가 되는데요. 그걸로 된 거예요. 당선됐어요. 지금도 미국 캘리포니아 쪽에 가면은 21st Amendment 브롤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말로 보면 21차 헌법 수정 브롤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금주령을 이렇게 기념하는 그런 브롤이 이름도 실제 또 있습니다. 그때 당선에 가장 뭐 1등 공신이네요. 그러네요. 금주령 푼 게 왜냐하면 아니, 나 같아도 그렇게 오랫동안 술을 못 먹게 하면 무조건 뽑지. 야, 평소에 투표 안 하다가 이름부터가 멘트를 무지하게 한다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그러네. 완전 아재 지금 파티. 아재 파티예요. 완전 루즈벨트. 유럽에서도 금주령이 한 번 있었는데 모든 술을 금지한 건 아니고 이른바 압생트주라고 있잖아요. 그거 약간 먹으면 환각 보는 거. 네, 그 술. 그 파리에서 당시 예술가들이 많이 마시던 거죠. 고호부터 마네부터. 그래서 그림에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마네가 처음 그린 그림이 그거예요. 압생트주를 마시는 사람.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썰이 돌아요. 이게 환각이 있다라고. 네, 그 쑥이 들어있어서. 그러니까 환각이니까 이게 또 이게 오잖아요. 예술적 영감. 그래가지고 정말 많은 예술가들이 먹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게 정말로 환각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 정부에서 금지를 시켜버려요. 그냥 네, 마약의 그거냐. 역사처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실은 그 환각작용에는 거의 근거가 없는 거고. 자, 우리가 역사 속 숨겨져 있던 술 이야기들을 들어봤는데요. 다음 강연의 사진을 보겠습니다. 맥주 하면 뭐 누구겠습니까 오늘? 그러네요. 윤정훈 브루마스터님이 나와 계신데 맥주 월드컵이라고 불리는 월드비어컵을 비롯해서 국제적 맥주 대회란 대회는 전부 다 한국인 최초로 심사위원을 하셨다고요? 네. 처음에 제가 맥주 심사할 때는 글쎄 뭐 다른 와인이나 뭐 이런 술도 아니고 맥주를 테이스팅한다, 그러니까요. 맥주를 심사한다. 제 주변 사람들한테 이상하게 창피해서 말도 못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맥주가 워낙 다양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맥주 테이스팅, 뭐 심사,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고요. 충분히 해야죠. 왜냐하면 맛이 너무 오묘하고 미묘하게 다들 차이가 있어가지고 저는 어떤 품질이 더 좋고 낮고 이거를 가리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지금은 좀 더 맥주를 마시면서 음식이 어떻게 더 맞느냐, 이 맛은 도대체 무슨 맛이냐, 좀 더 맛이 좀 더 대중화되고 더 많이 알려진 거죠. 맥주라는 말만 들어도 벌써 기분이 좋아집니다. 과연 세계 탑 클래스의 브루마스터 님께서는 어떤 강연을 들려줄지 아주 기대가 큽니다. 지식거인
윤정훈 브루 마스터님, 당신의 어깨를 빌려주세요. 네, 오늘은 맥주를 맛있게 마시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우, 맛있게 먹는 방법. 네, 이렇게 마시는 방법을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대중적이고 가장 인기가 많은 술은 맥주일까요, 소주일까요? 어떻습니까? 소주고. 양은 맥주가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아무래도 더 많이 먹을 테니까. 근데 소주가 인기 많지 않아요? 근데 소주를 더 약간 좀 소울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소울주. 그렇다 그래도 맥주 양이랑 소주 양 자체가 차이가 나니까 맥주가 아마 가장 많이 소비되지 않을까? 소비 양은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네, 뭐 맞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조금 예상과는 좀 달랐는데요. 이렇다. 2배 정도 거의. 네, 거의 뭐 2배가 좀 넘죠. 저도 소주가 이렇게 적은지는 몰랐어요. 2015년도 기준이긴 합니다만은 우리나라 건국 이래 가장 많이 소비되는 대중적인 술은 소주가 아니고 맥주라고 합니다. 엄청 팔리네. 네. 48조. 맥주가 이렇게 이렇게 인기가 있는 이유는 맥주는 사실 굉장히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뭐 그렇죠. 마트, 편의점 어디서든 다 구할 수가 있고요. 또 알코올 도수가 세지 않아가지고 또 쉽게 마시고 또 안주도 특별히 없어도 되고요.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흔한 술입니다. 근데 사실 맥주가 이렇게 흔한 술임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맥주에 대해서 알려진 게 잘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전문가의 시각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맥주에 대해서 한번 샅샅이 한번 뒤져보겠습니다. 먼저 맥주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다시 거꾸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거는 영어로는 이제 타블렛이라고 그러죠. 요즘 타블렛이 사실 점토판을 타블렛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6000년 경쯤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라크 지방인데요. 거기에 살던 수메르인들이 처음 맥주를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정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확대해서 보면은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비슷하게 생겼다. 맥주였다고. 그러니까 벌써 이게 6000년 전 점토판에서 나온 거니까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거죠. 두 번째로는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이건 굉장히 유명하죠. 최초의 성문법이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단어는 누구나 다 아시는 그런 표현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맥주에 관련된 기록들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거죠. 우리나라 맥주 광고 중에 물 타지 않았다 뭐 이런 광고가 있는데 실제로 함무라비 법전을 읽어보면은 맥주에 물을 탄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 술을 먹인다. 심한데요? 야, 한 번 먹고 다 갔다 진짜. 굉장히 세죠. 사실은 이게 그때 당시 어떻게 보면 민법에 가까운 건데 이렇게 맥주에 대해서 엄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지금은 맥주는 우리가 즐기기 위해서 마시는 술인데요. 그때 당시에는 맥주는 좋은 영양분이자 또 제사를 지난다거나 이런 특별한 의미로 의식에서 쓸 수 있는 독특한 음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함무라비 법전에서도 술에 대한 엄격한 법규가 이렇게 적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국으로 한번 넘어와 보겠습니다. 한국은 언제 누가 처음 맥주를 마셨느냐라는 사진인데요. 1871년도 6월 10일에 미 함대가 포격을 강화도에 하기 시작해서 이제 신미양요가 생긴데요. 이 사진은 정확하게 열흘 전인 5월 30일 날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우와. 굉장히 한국 이색적이다. 조선분이신데 이렇게 한복을 입고 곰방대 들고 있고 맥주병 들고 있다. 굉장히 좀 이질적으로 사실 좀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때는 이양선이나 외국선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문정관이라는 독특한 하급 관리직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아마 문정관으로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요. 함께 오신 분한테 이렇게 맥주를 대접하고 빈병을 이렇게 안고 찍게 했다는 사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안고 있는 이 병을 이렇게 확대를 해보니까 삼각형 모양인데 이게 영국에 지금도 있습니다. 바스라는 맥주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맥주고요.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 중 아직도 바스 못 먹어보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우리는 B가 아니라 C잖아요. C. 아 그러네. 뭐요? B 대신 C잖아요. 그러네요.
우리는 아유 우리 아재들 아유 오늘 아재 개그 난리 났어요 오늘. 파티. 네, 오늘 아재 파티 제대로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광복 이후의 사진인데요. 칼라 사진이죠. 어르신이 시원하게 맥주를 마시고 있는데 이 맥주는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많은 일본인들이 상업적 맥주를 한국으로 갖고 들어왔는데요. 드디어 1933년에 한국 맥주 공장들이 설립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광복대 사진인데요. 일본인들이 운영하던 맥주 공장은 미군들에 의해서 또 운영이 되는 또 그런 아픈 역사와 함께 하는 게 있습니다. 술은 원래 대단한 게 아닙니다. 원래 내 주변에 널린 곡물이나 과일에서 나온 당을 효모라는 곰팡이가 먹고 부산물로 만드는 게 알코올입니다. 이게 이제 에틸 알코올이라 그러고요. 우리나라에 제일 흔했던 거는 쌀이었거든요. 그래서 쌀을 가지고 발효주를 만들면 위에 뜨면은 청주, 밑에 깔아앉으면 탁주. 그래서 이거를 끓이면 소주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남부 유럽 쪽 가면은 널린 게 이제 포도입니다. 포도를 가지고 술을 만든 게 와인을 끓인 게 브랜디라고 하고요. 랜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북부 유럽 쪽, 이쪽 좀 추운 쪽에 가면 보리가 흔합니다. 보리를 가지고 뭐 아일랜드, 영국, 독일, 벨기에 이쪽에서는 보리를 가지고 만드는 게 맥주를 끓이면은 몰트 위스키. 우리가 아는 몰트 위스키가 이제 그겁니다. 그러네. 맥주를 만드는 4대 원료가 이렇습니다. 보리, 홉, 물, 효모입니다. 그러면 이제 맥주가 나오는데요. 보리는 그냥 우리 막보리 이런 거 쓰는 게 아니고요. 맥주용 양조 보리가 있습니다. 따로 보리인데요. 네,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리차 먹는 그 보리로 만들면 안 됩니다. 안 돼요? 네. 그거 아니었어요? 네네네. 오늘 많은 것을 배우고 아니야. 맥주용에 적합한 보리 품종이 있고 재배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물에다 담가서 싹을 틔우고요. 그 다음에 건조하고 볶습니다. 그래서 많이 볶은 애들을 막 시커멓게 볶은 애들을 쓰게 되면은 스타우트 같이 흑맥주. 그렇게 끓이는 거예요? 맥주. 은근히 적게 이렇게 좀 볶은 것들을 쓰면은 이제 황금색, 악어. 그렇구나. 이 강남시 머리 스타일 헤어 이런 색깔 느낌. 같은 그런 게 로스팅 차이로 흑맥과 이게 나눠지는군요. 맞습니다. 야, 그걸 몰랐어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홉입니다. 홉은 우리가 맥주 마실 때 느끼는 쌉쌀한 맛. 그다음에 다양한 향을 내는 그런 게 홉인데요. 나무예요? 꽃입니다. 이건 사실. 솔방울 같이 생긴 건데요. 자, 보리는 무려 85종이 되고요. 홉은 276종이 되고요. 물은 크게 분류로 4개로 나누고요. 물도 종류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지역마다 물이 또 다 틀립니다. 근데 그 미네랄 함유량에 따라서 크게 분류로 4개로 나누고요. 효모는 무려 한 200여 종. 아유, 저걸 곱하기 하면 경우의 수가 몇 개가 나와야 돼. 맞습니다. 여기 한 개 쓰면은 1870만 개가 나온답니다. 근데 얘를 막 2개 쓰고 1개 쓰고 막 이게 썩는다면은 이제 그 경우의 수는 걷잡을 수 없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원재료를 이렇게 써서 맥주를 만들고 이렇게 창조하는 게 이게 제가 하는 직업입니다. 이게 브루마스터고요. 네. 그리고 이 책은 1801년 10월에 만든 무슨 책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기네스를 실제 창조하고 그 공장을 설립하신 창립자이신 아서 기네스가 쓴 친필 레시피입니다. 아, 레시피구나. 근데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숫자가 많이 보이죠. 네. 그러니까 맥주는 이 1800년대만 하더라도 이렇게 굉장히 철저하게 계산된 레시피 하에서 맥주로 만들어지고요. 이렇게 해야지만이 맥주가 제대로 된 맥주가 나옵니다. 과학이다, 과학. 완전 과학이다, 이거는. 제가 캔사스에서 맥주 공장에서 근무할 때인데 제가 그때 아주 초짜 브로였을 때였는데 맥주 스승님을 만납니다. 제가 만났을 때 맥주 경력이 53년이었어요. 그래서 맥주에 대해서 산전수전을 다 겪으신 분인데 하루는 저희 대표님이 우리 둘을 불러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좀 새로운 맥주 좀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저희 대표님한테 무슨 어떤 맛을 원하시냐. 근데 저희 대표님은 맥주에 대해서 전혀 모르셨어요. 그러니까 뭐 꿀향기 좀 났으면 좋겠고, 사과 향기 좀 났으면 좋겠고, 쓴맛은요. 글쎄요, 무슨 감기약 좀 되나요? 그걸 다 적습니다. 그러더니 그 숫자를 그걸 바꾸고 계산기로 몇 번 띡띡 누르더니 막 쭉 찢어가지고 그걸로 맥주 만들어라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저는 무슨 말이야 이게 뭐래니? 막 이러고 생각했는데 맥주 만드니까 실제 그런 맛이 나오는 거예요. 100%는 아니지만
거의 그 저희 대표가 얘기하셨던 그 내용이 거기에 그대로 담아진 맥주가 나옵니다. 신기하다. 제가 생각하는 맥주는 뭐 요만큼 좀 뭐 손만 넣고 아 대충 감이 이렇다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맥주가 나올 수 없고요. 철저하게 계산하에서 나옵니다. 맥주는 맥주업계에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전 세계적인 맥주 역사로 본다면 파스텔은 전과 후로 나뉜다고 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맥주는 얼마 전에 영국 기자가 쓴 한국 맥주 대동강 맥주보다 맛없다 이 기사의 전과 후로 나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굉장히 파급이 굉장히 큰 거였고요. 저는 이게 우리나라 맥주 역사를 한번 뒤집을 수 있었던 큰 기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 맥주는 이렇게 보면은 맛이 없다, 밍밍하다, 뭐 싱겁다, 뭐 이런 얘기, 특히나 뭐 폭탄주의 일부분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맥주의 더 큰 문제는 맥주의 다양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맥주가 가지고 있는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셔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는가 싶습니다. 우리나라 맥주는 미국식 라거와 라이트 라거로 거의 주가 잡혀 있습니다. 카땡, 힙땡 뭐 이런 거. 에일과 라거의 차이입니다. 에일 같은 경우는 발효 단계에 본다면은 에일은 이렇게 발효할 때 효모들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렇게 위쪽에 붕붕 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상면 발효라 그러고 이제 라거 같은 경우 효모들이 다 떨어져 있어 밑에 가라앉아서 하면 발효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제 맥주 대회 우리 심사위원들이 보는 가이드라인을 보면은 미국식 라거, 미국식 라이트 라거 같은 경우는 잔맛이 없어야 되고 맑아야 되고 탄산이 높아야 되고 그냥 시원하게 먹는다. 그 얘기를 짧게 하면 맛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그렇게 먹는 술이에요. 근데 이렇게 태생적으로 그렇게 성격이 규정이 돼 있는 맥주인데 이게 맛있다, 맛없다? 조금 너무 과한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맥주 만드는 거 업으로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야, 제일 맛있는 맥주가 뭐냐? 뭐 이렇게 많이 물어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되게 좀 넌센스인 말일 수도 있는데요. 대답일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내 입맛에 맞는 맥주가 제일 맛있습니다. 그럼 내 입맛에 맞는 맥주가 뭐냐? 이걸 이제 찾아가는 방법과 팁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맥주는 일단은 마트나 편의점, 무슨 펍,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죠? 보틀샵도 있고 많이 가서 일단 많이 사봅니다. 그리고 막 마십니다. 그냥 가리지 말고. 그러다 보면 제 입맛에 맞는 게 있고요. 제가 좋아하는 술만 집중적으로 마십니다. 질릴 때까지. 질릴 때까지 먹다 보면 이제 이건 못 먹겠다. 그러면 옛날에 제가 안 좋아하던 맥주를 한번 시도해 봅니다. 의외로 맛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맛없다고 생각했던 맥주가 사실은 내 입맛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랬던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좋아하는 맥주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제 테이스팅의 능력은 어느 이제 경지에 오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좋은 맥주는 뭐냐면은 남이 사주는 공짜 맥주가 제일 맛있어요. 공짜 맥주 맛있죠. 공짜 맥주가 제일 맛있어요. 공짜 맥주 맛있죠. 파티죠 오늘. 오늘 아주 파티. 공짜 맥주 최고입니다. 가끔 제가 맥주 심사가 끝나고 나서 국제대회에서 끝나고 나서 심사위원들하고 개별적인 술자리 할 때가 있는데요. 그 술자리 가서도 어떤 분은 맥주 맛이 이러네 저러네 막 이런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끼리도 합니다. 적당히 하자. 이제 좀 그냥 편하게 마시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하고 저희도 좀 웃고는 하는데요. 맥주는 적당히 알고 심각하게 마시지 않아야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셔야지만이 좋은 맥주를 진정으로 즐기는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맥주 달릴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달릴 시간. 맥주. 다음에도 더 건강에 해치지 않게끔 적당히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왜 마스터란 얘기가 붙는지 확실히 알 수 있었던 그런 강연이었습니다. 초집중 강연. 모두가 다 집중했어. 네. 맥주 얘기가 나왔는데 말이죠. 맥주 없이 어떻게 뭐 맥주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지금 맥주를 놨는데 각 맥주마다 좀 특성이 다 다르죠? 네, 맞습니다. 맥주를 세 종류하고 잔은 이제 세 종류씩 다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맥주에 대해서 짧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맨 오른쪽에 있는 게 헤페바이젠이라고 해서 페퍼바이젠. 독일 그 뮌헨 지방 그쪽에서 유명한 밀로 만든 에일 맥주입니다. 처음 봤어요. 밀맥주. 밀맥주는 밀을 넣으면 맥주 맛이 조금 부드럽습니다. 50% 이상 밀을 써야지 만들 수 있는 게 헤페바이젠이고요. 오, 처음 봤어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독일 쪽에서 굉장히 유명한 맥주인데요. 아마 진중원 교수님께서 유학 시절에 많이 드셨을 것 같은데 필스라는 맥주. 필스. 필스 같은 경우는 뭐 100% 보리를 쓰는데요. 조금 쌉쌀한 맛도 있고요. 그리고 청량감을 주는 맑은 맥주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게 이제 플란더스 레드 에일이라 해서 사실 따보면은 레드 색깔은 아닌데 좀 브라운 색깔이 있습니다. 이건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에일 맥주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좀 새콤달콤하고 여성분이 드시기에도 되게 재밌습니다. 각 맥주마다 다 성격에 맞게끔 잔을 준비를 하게 됐었는데요. 바이젠 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위쪽이 밑이 얇고 위쪽이 이렇게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밀맥주는 거품이 원래 형성이 굉장히 잘 돼요. 그래서 풍부한 거품이 보이게끔 이 위쪽을 이렇게 크게 잡은 거고요. 거품을 많이 모이게끔. 이게 거품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신기해. 오늘 신기해. 이건 이제 필스 잔인데요. 필스 잔은 이렇게 경사가 조금 지면서 이렇게 길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딱 보면 맑은 필스가 보이고요. 되게 청량감이 보이게끔 비주얼적으로 굉장히 좋게 만들어 놓은 잔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걸 튤립 잔이라고 합니다. 예, 이거 향이 모여 있잖아요. 향을 이렇게 좀 모아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보통 잔이 다 맥주에 따라 다 다른데요. 맥주가 이렇게 무겁고 바디가 무거운 그 맥주는 이렇게 잔이 이게 림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넓어야지 좋고요. 그다음에 필스 같이 라거 같은 경우에 좁아야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파는 이제 그 잔은 다 요만한 잔이구나. 여러 가지 그 잔에 대해서 많은데요. 병나발로 불면은 맛이 없고요. 반드시 잔에 따로 먹어야 되는데요. 사실 맥주 회사에서 주는 사은품으로 주는 잔이 뭐 제일 좋고요. 그게 없다면 그냥 아무 잔에라도 따로 드시기를 권장해드립니다. 그래서 진짜 맥주 못 단다요. 맞습니다. 이렇게 따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진짜 맥주 못 단다요. 이렇게 따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막 따르면 이렇게 해야지. 이러면 안 된다고 왜 이렇게 따르는 거예요? 아니 누가 이렇게 따라요 맥주를. 아니 옆으로 하는데 이걸 왜 이렇게 따라가지고? 와 진짜 충격적이다 진짜.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거 돌려놔야죠. 이거는 망가진 거죠. 저렇게 망가뜨린 겁니까 지금 맥주를? 망가뜨린 거예요 지금? 굉장히 망가진 거예요. 이미 망가뜨렸어. 이미 망가졌어. 맥주를 망가진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이거 사실은 거품의 두께는 뭐 말들이 많은데 보통 1인치라 그러는데 이 인치 단위는 우리나라에서 잘 쓰지 않는 단위인데 어른이 이렇게 구부린 손가락 이걸 한 2.54cm를 1인치라 그러는데 한 보통은 요 접은 요 정도 거품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 그 정도 해야 맛있죠. 그러면 한번 마스터님께서 어떻게 따라야 되는지 한번 보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맥주를 따르는데 미리 제가 변명을 말씀드리면 저는 맨날 맥주를 누가 따라줘서 따라본 적은 잘 없는데 이론에 맞춰서 한번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잔은 일단은 먼저 하실 때 이렇게 보통 어디 펍에 가면 이렇게 탁 해가지고 찬물이 쫙 나오게끔 하는 경우. 예, 맞아. 그런 거 있죠. 이게 안에 이제 좀 불순물도 좀 헹궈주고요. 잔도 좀 차갑게 하고 물기가 있으면 거품이 이렇게 부드럽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 와인 같은 경우는 사실 물이 닿으면은 뭐 산도가 뭐 달라져서 뭐 안 된다 이런데 맥주는 그런 게 없나 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송에 집중하세요. 아니 따라서 해보려고. 일단 그냥 본 다음에 따라야죠. 그다음에 이제 맥주를 따를 때는
이게 좀 기울입니다. 이 잔을 처음에 따를 때 익히 바로 부어버리면 서장훈 씨가 일단 저렇게 거품이 많이 나오고요. 기본이죠. 망가지는 거죠. 맥주 잔벽을 타고 내려가게끔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어도 안 되고요. 이렇게 해서 따르도록 합니다. 아, 집어넣어도 안 집어넣으면 안 되는 돼요? 거예요? 아, 색깔이 완전 다르네. 네. 콜라 같다. 네. 이렇게 따르는데 테이스팅. 오, 진짜. 아니 다 안 따르세요? 조금만 따르세요. 테이스팅을 위해서는 끝까지 안 따르고요. 술을 너무 꽉 담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코를 집어 넣어야 됩니다. 코를 끝까지 넣으셔야 되는데 이렇게 넣으신 것보다는 측면에서 보면 끝까지 다 들어가야 됩니다. 코가 엄청 높으시네요. 네. 맛을 보는 데 있어서 후각이 80%를 좌우를 하고요. 근데 입으로 먹는 맛은 20%라 그래요. 그래서 감기 걸릴 때 입맛이 없다. 맞아요. 코가 막혀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후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셔서 입을 조금 벌리고 향을 맡는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공기와 같이 들어가서 막 이렇게 소용돌이치면서 향이 더 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맥주를 드시는데 이건 이제 플레이버라고 합니다. 입안에 가득 넣으면은 이게 맛이 안 되니까 한 3분의 2나 반 정도 넣으시고 입에서 이렇게 살살 돌려봅니다. 그거는 공기하고 같이 넣으려고 와인 쪽에서 와인 쪽에서 많이 하는 건데요. 네. 그다음에 마시고 난 다음에 입안에 싹 올라오는 느낌이 나는 게 그게 애프터 테이스트 여운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운. 이렇게 드시는 방법은 꼭 맥주뿐만 아니라 와인 모든 술에도 다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술의 최종의 궁극의 맛은 이런 모든 제가 느꼈던 거에 하모니와 밸런스가 얼마나 맞냐 안 맞냐. 여기서 좋은 술이냐 안 좋은 술이냐가 판가름 나는 방법. If you ever find yourself stuck in the middle of the sea, I'll sail the world to find you. If you ever find yourself lost in the dark and you can't see, I'll be the light to guide you. Find out what we're made of when we are called to help our friends in need. 자, 그럼 다음 강연의 빅픽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려운 이게 뭐죠? 화학 분자 모형이 뭐야? 분자 구조. 맥주 세포요? 저 그림의 정체를 좀 설명을 해주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술과 관련된 키 포인트가 되는 바로 그 분자 모형이에요. 그런데 저 그림을 이제 곰곰이 보다 보면 그 술을 마시게 되면 왜 내 몸에 이런 변화가 생기지? 이런 걸 줄이려면 어떡하지? 이런 걸 늘리려면 어떡하지? 이런 궁금함들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그림인 것 같아서 제가 네. 지식거인 이독실 씨, 당신의 어깨를 빌려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곤조곤 지식을 말하는 남자 조식남 이독실입니다. 조식남? 네. 조식남이요? 네네. 본인이 만드세요? 아침 먹는 사람인가요? 조식? 조식? 조식. 조곤조곤 지식을 말하는 남자. 방송에 안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일 웃겼는데 왜? 오늘 제일 웃겼습니다. 100% 나와요, 방송에. 네. 꼭 보세요, 방송. 술답게 만들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제 알코올이죠. 그렇죠. 올만 색깔이 다르잖아요. 네. 이제 알코올도 사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술을 만드는 알코올의 종류는 다 알고 계신 에탄올.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그 에탄올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면 좋거든요. 자, 일단 술을 마셨습니다. 우리가 저렇게 즐겁게 술을 마시고 나면 에탄올이 흡수가 되겠죠. 그러다가 이제 분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고기를 먹었으면 뭐 아미노산으로 분해를 해서 소화를 시키고 이제 흡수를 하듯이 네. 알코올은 그대로 흡수가 된 다음에 우리 몸에서 특별히 간에서 효소들에 의해서 얘네들이 산화가 되고 이제 배출이 되게 돼요. 그런데 이걸 왜 하느냐? 사실 어지럽게 만들고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것과 얼굴이 빨개지고 다음날 아침에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 그 두 가지는 서로 다른 물질이 만들어요. 그리고 그게 왜 나타나는지, 어떤 효소 때문에 나타나는지를 알게 되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보면 자, 에탄올을 섭취했습니다. 네. 에탄올이 간에 존재하고 있는 ADH라고 하는 효소에 의해서 알코올 탈수소 효소입니다.
탈수소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해서 그냥 산화라고 하면 돼요. 알코올 산화 효소에 의해서 저 은색 덩어리들로 바뀌죠. 아세트알데하이드라고 하는 물질로 바뀌는데요. 복잡하니까 이름을 정확하게 쓰겠습니다. 에탄올이 산화되면 에탄알이 된다. 에탄알? 네, 에탄알. 에탄올, 에탄알. 쉽죠? 그럼 에탄알도 산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아세트알데하이드라고 하는 에탄알을 산화시키는 효소는요. ALDH잖아요. 알데하이드 탈수도 효소예요. ALDH잖아요. 알데하이드 탈수도 효소예요. 그래서 에탄알이 점점 지금 동공 지치는 오거든요. 역시 아까 신났는데. 아닙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에탄알이 산화되면 에탄산이 돼요. 네네. 에탄산은 다른 말로 아세트산이라고 부르고요. 네네. 아세트산이 들어있는 거는 뭐가 있죠, 우리가? 아세트산이요? 네, 식초. 아세트산 들어봤어요. 식초가 아세트산이에요.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아세트산 5% 정도로 이제 묽혀놓은 걸 식초라고 부르거든요. 그거 손톱 지우는 것도 아세톤. 아세톤이고요. 아셨습니까? 아세톤입니다. 귀 빨개졌어. 아세톤이에요.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한테 느끼는 어떤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어요. 술을 마시고 나는 이걸 기대해 라는 효과들이 있어요. 그건 대부분 에탄올 때문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거를 보여드릴게요. 아까 처음에 나왔던 그림입니다. 이 그림. 네. 뭐처럼 생겼어요? 풍선으로 강아지 만들었어요. 그렇죠. 풍선으로 강아지 만드는. 맞죠? 그래서 술을 마시면 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였다. 술을 마시면 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였다. 이게 과학적인 근거가 그렇죠.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속설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탈무드 같은데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노아가 처음에 포도나무를 심고 있었대요. 그래서 악마가 나타나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심고 있어요. 그거 왜 심어요? 이걸 갖고 나중에 즙을 짜면 술이라고 하는 걸 만들 수가 있는데 이걸 만들면 사람이 기분이 좋아져. 아 그래요? 그럼 저도 도와줄게요 하고서 여러 가지 동물을 데리고 와서 죽여서 그 피로 이제 거름을 썼는데 거기서 가져왔던 동물들이 뭐 양, 사자, 돼지, 원숭이 이런 애들의 이제 피를 뿌려서 거름을 했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술을 마시면 조금 마시면 양처럼 순해지고 좀 더 마시면 사자처럼 막 날뛰면서 화를 내고 조금 더 마시면 돼지처럼 막 더러운 곳에서 뒹굴고 더 마시면 원숭이처럼 막 춤을 춘다. 이런 속설들이 탈무드에 있는 걸 보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술을 마시면 사람은 그 네 가지 동물 합치면 이제 개가 되죠. 개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어디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개가 좋진 않아요. 갑자기 얘기가 이상해지는데. 아니 맞습니다. 그럼 어디에 영향을 주느냐? 뇌에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에탄올이 바로 뇌에 영향을 주면서 새로운 어떤 기억들을 생성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처럼 우리의 판단력을 좀 떨어뜨린 효과는 사실 에탄올 때문에 일어납니다. 문제는 술을 마신 다음에 에탄올 상태로 계속 있다가 소변으로 배출되면 좋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다른 거로 변화를 하게 되잖아요. ADHA 때문에 에탄알이 되는데 에탄알이 바로 다른 효과를 냅니다. 자, 그 질문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사람마다 숙취가 다른 이유. 숙취라고 하는 거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것도 포함해서 다음날 아침에 막 속이 쓰리고 토할 것 같고 막 머리가 아파 죽을 것 같은 그런 것들 다 포함하는데 이게 왜 다르냐? 일단 동양인과 서양인도 조금 다르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요? 서양에서는 아시아 사람들은 이상하게 술을 마시면 얼굴이 빨개지네. 그래서 아시안 플러싱 혹은 아시안 글로우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고 해요. 왜 얼굴이 빨개지지? 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지금 숙취라고 하는 게 나타나는 이유는 에탄알 때문이라고 했죠. 에탄올이 한번 분해된 거예요. 얘가 빨개지는데 그러면 숙취를 없애려면 에탄알을 어떻게 해야 되죠? 없애야 빨리 에탄산으로 넘어가면 돼요. 근데 아시아인은 30에서 50% 정도가 에탄알을 분해해주는 ALDH의 양이 적거나 변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을 마셔야지만, 그래서 에탄알이 어느 정도 이상 나와야지만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빨개지는 정도가 된 다음에야 그게 분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서양 사람 같은 경우엔 그게 효소의 활성이 되게 큰 사람이 많기 때문에 마시는 대로 에탄알 단계는 살짝 발만 걸치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 버리니까 그쪽에 그건 증상이네요. 한마디로 빨개지는. 그렇죠. 빨개지는 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증상인 거죠. 그래서 숙취라고 하는 거는 술을 분해하는 효소가 어떻게 적절하게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첫 번째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아세트알데히드 혹은 아까 말했던 에탄알이 얼마나 우리 몸에 오랫동안 어느 양이 있느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숙취해소 음료가 과연 효과가 있을 수 있느냐? 효과 있지 않아요? 숙취해소 음료가 과연 효과가 있을 수 있느냐? 효과 있지 않아요? 그죠. 잘 가려놔갖고 뭔지 전혀 모르시겠죠? 다 아는데 한번 다 알겠는데요. 누가 봐도 딱 가는데요. 색깔만 보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나는 숙취해소 음료를 마셔봐야 별 효과가 없더라 하는 분도 있으세요 혹시? 저도 오, 세 분이나 계세요. 난 좀 이거 마시면 효과가 있더라 하는 분.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전 애정하는 것도 하나 있어요.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고 믿거든요. 과학적 근거는 어떤 게 있을 수 있느냐? 자, 술을 마셨고요. 간에서 에탄올이 ADH를 만나서 에탄알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에탄알이 다시 한번 ALDH를 통해서 에탄산으로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는 분해가 끝난 상황이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 에탄알의 농도를 낮추면 됩니다. 가운데 있는 저 은색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ADH와 ALDH를 우리가 적절히 조작해 줄 수 있다면 어떻게 하면 저 은색 부분을 낮게 할 수 있을까요? ADH를 줄이고 ALDH를 늘려야죠. 너무 한 번에 정답이 나왔어요. 그렇죠. ADH의 양이 적으면 우리 몸에 에탄올인 상태로 머물러 있어요. 그럼 알딸딸한 혹은 진정 느낌은 계속 되겠죠. 근데 적어도 혈액 안에 에탄알의 농도는 낮겠죠. 넘어오는 양이 적으니까. 두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ALDH의 양이 풍부하다면 기껏해서 조금 만들어지자마자 바로바로 없애버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숙취해소 음료는 저 두 가지를 도와줘요. 그래요? 그런데 여기까지 아세트알데히드 혹은 에탄알이 숙취를 만들고 특별히 얼굴 홍조를 만든다, 이게 지금까지 정설이었는데 또 다른 연구들이 조금 있었어요. 메탄올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한테 영향을 주더라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메탄올이라고 하는 건 이제 공업용 알코올로 사용이 되고요. 많은 물질을 합성하는 데 이제 전구체로 사용이 되기도 하고, 혹은 뭐 우리 학창 시절에 사용하던 알코올 램프 있죠. 네네. 그거 연료는 이게 싸기 때문에 메탄올을 사용을 해요. 그런데 얘는 정말 큰 독성이 있습니다. 에탄올을 먹든 메탄올을 먹든 우리는 둘 다 소화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에탄올을 섭취했을 때 나타나는 에탄알이 건강에 안 좋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메탄올을 섭취했을 때 나타나는 메탄알은 너무너무 건강에 안 좋습니다. 10ml를 마시면 신신경에 손상이 있어서 시력을 상실하고요. 60ml 정도가 이제 치사량으로 봐요. 소주 한 잔에서 두 잔 정도만 마셔도 성인 남자가 죽을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에요. 근데 이걸 왜 말씀을 드렸냐면, 독성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다음날 아침에 머리가 깨지게 아픈 그 숙취 있죠? 그거는 오히려 에탄알보다 이 메탄알 때문에 나타난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어떻게 드러나냐면, 에탄올 먹는데 저기 왜 나왔죠? 주종에 따른 숙취입니다. 네. 자, 효모들이 발효하는 과정에서 에탄올이 생겨나잖아요. 근데 필연적으로 얘네들이 부산물로 같이 만들어내는 게 메탄올이 같이 만들어져요.
만들어 지기는 하는구나. 또 있긴 하구나. 그럼 여기 있는 것들을 보면 메탄올이 많은 게 있고요. 메탄올이 적은 게 있어요. 그리고 메탄올을 많은 걸 마시면 숙취가 심해져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조달 한번 해볼게요. 네. 나는 맥주를 마시면 다음날 숙취가 심하다. 있어요? 맥주요? 네. 맥주가 좀 저는. 네, 2분. 소주를 마시면 다음날 숙취가 심하다. 2분. 계속 다 저건 심해요. 위스키네요. 위스키를 마시면 숙취가 심하다. 위스키는 괜찮아. 위스키 좀 괜찮아요. 위스키는 괜찮고 와인을 마시면 심하다. 와인. 그렇죠. 와인 완전히 와인. 자, 마지막. 막걸리. 막걸리도. 근데 여러분이 지금 정확하게 하신 거예요. 발효해서 만들어지는 발효주의 경우에는 전부 다 숙취가 심합니다. 그래서 지금 맥주 원래 심한 거 맞고요. 근데 알코올의 양이 워낙 적다 보니까 다른 거보다 한 거지. 알코올 심하고요. 와인도 말할 것도 없고요. 막걸리도 심하게 맞아요. 증류주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메탄올의 양이 적다 보니까 이 숙취가 오히려 깔끔한 거죠. 내가 숙취에 약하다 한다면 약간 주종의 선택을 적절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술은 마시면 마실수록 는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었죠. 네. 술이 늘긴 느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이게 과연 늘어서 늘은 건지는 잘 모르겠고 그거에 대한 재미있는 연구가 바로 아까 나왔었던 그 금주령 당시 미국에서 있었습니다. 실제로 마시면 원래 알코올이 약하던 사람들이 세질 수도 있을까 해서 개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첫 번째 개의 무리들한테는 소량의 술을 매일매일 먹여요. 그러다 한 번에 상당히 많은 양을 한 번 먹이고요. 어떤 부류의 개의 집단에 대해서는 계속 물만 주는 거죠. 술을 안 주다가 똑같은 양을 먹였어요. 근데 조금씩 소량의 술로 단련된 개들은 괜찮더라, 멀쩡하더라. 근데 한 번도 안 마시다가 한 번 탁 마신 술들은 비틀거리더라. 이걸 보고서 분명히 항상성이란 게 있기 때문에 효소의 양을 변화시키는구나. 또 다른 실험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단련한 개는 정말 계속 단련을 하게 되면 아주 그냥 슈퍼개가 될 것인가? 그렇지 않더라. 어떤 개도 어느 한 개 이상은 넘어갈 수 없더라라는 결과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예 처음 마신 분들 혹은 저처럼 마신 지 정말 안 되는 분들은 어쩌면 지금 조금씩 적응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이미 한계치에 도달할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아마도 더 마신다고 해서 술이 더 세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물학적으로는 효소, 알코올분의 효소가 유도된다. 그래서 효소 유도라고 부르거든요. 효소 자체가 증가를 하는 거예요. 알코올분의 효소가. 어쨌든 간에 늘긴 느는 거네요. 어쨌든. 그렇긴 하는데 애초에 없는 사람들은 안 느는. 애초에 없는 사람은 안 느는. 애초에 안 느는 사람들이 있어요. 숙취가 왜 생기는지 사람마다 왜 다른지를 알았잖아요. 그럼 각자에게 적합한 술이 있을 것이고 각자에게 적절한 양이 있을 겁니다. 이제 앞으로 술 마실 날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삶에 적당한 간을 쳐서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술이잖아요. 더 잘 알고 더 즐겁게 즐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즐거워 보인다. 그거 괜찮네요. 귀엽네. 숙취에 대해 과학적인 좀 설명을 듣고 나니까 내가 괜히 숙취에 시달린 게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되게 명확해졌어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술만 마시면 안 하던 행동을 자꾸 하고 기분이 업이 되고 자제력이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걸까요? 그게 에탄올이 결국엔 뇌에 영향을 주잖아요. 근데 어느 부분에 작용을 하냐면 사람을 진정시키는, 그러니까 천연 진정제 중에 하나가 알코올이에요. 그래서 뇌에 억제시키는 뭐든지 이제 다운하고 좀 늘어지고 이렇게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의 효율을 높여줘요. 맞습니다. 그래서 전두엽에서 나오는 지금 말한 그 신경 안정 성분, 가바라는 성분이 나오면서 참어 그리고 눌러주는 건데. 알코올을 먹으면 그 진정시키는 그 부분을 진정시켜요. 그래서 억제하고 있는 것을 억제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걸 알코올의 탈억제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통제를 풀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예전 여자친구한테도 전화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 참다가 술만 마시면 참아.
문자 보내는 거 자냐? 또 술 먹으면 그래서 더 식욕도 더 땡기는 것 같아요. 이게 자제가 안 되니까. 네, 그렇죠. 술을 계속 먹다 보면 나중에 이제 그냥 전체적으로 억제되지 않습니까? 뇌가? 근데 기본적으로는 알코올을 계속 먹으면 신경계가 다 안정이 돼요. 안정된다는 얘기는 깔아앉아서 이제 치매로 가는 아주 지름길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외국과 달리 알코올성 치매 유병률이 굉장히 높은 나라거든요. 그러면은 술을 왜 같이 먹을 때보다 약간 좀 혼자 먹을 때가 더 잘 취한다라고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확실히 좀 그 차이가 있나요? 같이 먹는 거랑 술을 왜 같이 먹을 때보다 약간 좀 혼자 먹을 때가 더 잘 취한다라고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확실히 좀 그 차이가 있나요? 같이 먹는 거랑 아무래도 말하면서 먹으니까. 말을 많이 안 하니까. 누구랑 있으면 막 뭐 말도 하고 뭐 입도 벌렸다 닫았다 이렇게 하는데 혼자 있으면 가만히. 그러니까 저기 이렇게 우울하게 먹어야 돼? 혼자 먹을 때 그렇게 먹어? 아니 그렇게 우울하게 먹어야 돼. 이렇게 먹나? 혼자 그럼 어떻게 먹어요? 아니 그냥 뭐 TV 보면서. 이게 이상하지. 혼자서 원래 그냥 이러고 있다가 너무 슬프잖아요. 장훈 씨 얘기한 것처럼 혼자 있으면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적은 양을 먹어도 호흡수가 적어지니까 이게 나가는 알코올이, 폐로 나가는 알코올이 상당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러 명이 얘기를 하면 먹는 양은 많지만 일단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래방이라도 가면 시원하게 알코올 배출을 또 하니까 땀 내고 거기서 춤추고 뭐 땀 나고 노래하고 막 이러면 집에 갈 때 멀쩡하게 가시는 분들 그렇죠. 친구랑 2병, 3병 먹는 사람도 혼자 먹으면 반 병밖에 못 먹는 거예요. 인간이 영원히 술을 끊을 수 없는 건가요? 못 끊어요. 이걸 어떻게 끊어? 이게 쥐들한테 실험을 했습니다. 술을 먹다 보면 머리에 쾌락중추, 기분이 좋아지는 그 도파민 나오는 데를 건드리거든요. 여기가 한번 자극이 되면요. 술을 먹고 되게 힘들었어요. 숙취 때문에 힘들었어도 며칠 지나면 그때 그 좋았던 기억을 또 맞습니다.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좋다는 느낌이 들 때는 가차없이 끊어야 되는 게 술이기도 하고 특히 중독 기운이 보이는 분들은 바로 끊지 않으시면 본인만 괴로운 게 아니고요. 내 식구들을 괴롭힐 수 있다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게 문화적 영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포급 문화를 요구하는 사회 문화 같은 거 그런 건 확실히 좀 제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래야지 우리가 좀 더 술을 안전하고 좀 건강하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술에 대한 궁금증들을 해결해 봤는데요. 앞으로 있을 술자리에서 오늘 배운 것들을 좀 두고두고 한번 써먹고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렵게 생각했던 인문학을 아주 쉽고 재밌게 풀어봤습니다. 오늘 듣고 내일 써먹는 지식탐구생활 거인의 어깨. 다음 주엔 더 잘 써먹을 수 있는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